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 살펴볼 수상자는 2024년도 생리학상 공동 수상자인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루브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째, 서론부터 시작해볼까요? 마이크로 RNA의 발견,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루브컨이 연 생명 리듬의 서막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이 두 분의 연구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2024년 노벨 생리학상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루브컨, 이분들의 핵심 업적은 바로 마이크로 RNA, 줄여서 mRNA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RNA 분자를 발견하고 그 기능을 밝혀낸 겁니다. 마이크로 RNA. 이름부터가 마이크로니까 정말 작다는 뜻이겠죠? 이게 얼마나 작은 건가요? 네, 보통 RNA 하면 수백, 수천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데 마이크로 RNA는 고작 20개 남짓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 초미니 사이즈죠. 와, 20개 정도요? 그렇게 작은 조각이 대체 뭘 할 수 있길래 노벨상까지 받게 된 걸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당시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 이른바 중심 원리인 센트럴 도그마는 유전 정보가 DNA에서 RNA로 전사되고 그 RNA 경부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DNA가 설계도, RNA는 그 설계도를 복사한 중간 전달자, 그리고 단백질이 실제 일꾼, 이렇게 배웠죠. 맞습니다. 그런데 엠브로스와 루브컨의 발견은 이 기본적인 틀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RNA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이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아요. 대신 다른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아주 능동적인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다른 유전자를 억제한다고요? 설계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꾼들이 일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한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인데요? 그렇죠.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생명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숨겨진 지휘자 같은 존재를 발견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거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그 작은 RNA 조각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이게 바로 생명 리듬의 서막을 열었다고 표현하는 이유군요. 그럼 두 번째, 이 위대한 발견을 한 두 과학자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루브컨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그 출발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성장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먼저 빅터 엠브로스는 1953년 미국 뉴햄프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생물학의 매력을 느꼈고요. 아, 어릴 때부터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군요. 그렇죠. MIT에서 학부와 박사 과정을 마쳤는데 그의 박사 지도 교수가 바로 2002년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호비츠였습니다. 이 예쁜 꼬마 선충 연구의 대가 밑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와, 지도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라니 뭔가 시작부터 남달랐던 것 같네요. 그럼 게리 루브컨은요? 게리 루브컨은 1952년 코네티컷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생물학으로 방향 틀었죠. 아,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요?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생명 현상의 복잡성과 그 근본 원리에 대한 탐구에 더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는데 흥미롭게도 빅터 엠브로스와 같은 시기에 같은 연구실, 즉 호비츠 개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아, 정말요? 같은 스승 밑에서 같은 연구실에서 만났군요. 운명적인 만남 같은데요? 그쵸. 같은 모델 생물인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물론 처음부터 마이크로 RNA를 연구한 건 아니었지만 이때의 경험과 인연이 나중에 각자의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지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군요. 각자의 길을 걷다가 결국 같은 분야에서 역사적인 발견을 함께 이루게 되는 뭔가 드라마틱한 배경이 있었네요.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학문적 방향 전환, 분자 생물학으로 향하는 두 과학자의 여정입니다. 앞서 루브컨 박사가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셨는데 두 분 다 결국 분자 생물학이라는 분야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엠브로스는 처음부터 생물학, 특히 발생 생물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생명체가 어떻게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복잡한 개체로 발달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매료되었죠. 발생 과정의 비밀을 풀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특히 유전자가 어떻게 이 발생 과정을 조절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게 바로 분자생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었고요. 호비츠 교수 연구실에서 예쁜 꼬마 선충의 발생 단계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자생물학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엠브로스 박사는 비교적 일관된 길을 걸어왔네요. 루브콘 박사는 어땠나요?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 넘어온 이후의 과정은요? 루브콘 박사는 의학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고 기본 원리를 찾으려는 접근법을 생물학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생명현상을 단순히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분자 수준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싶었던 거죠. 아, 물리학적 관점이 오히려 분자 생물학 연구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조절되는지에 큰 관심을 가졌고 이를 파헤치기 위해 당시 떠오르던 분자생물학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유전자 클로닝 같은 기술들이 막 발전하던 시기였거든요. 두 분 다 생명현상의 근본적인 질문, 특히 조절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자생물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모델 시스템을 통해 발생과 유전자 조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파고들면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분자생물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구를 심화시킨 거죠. 이것이 나중에 마이크로 RNA 발견이라는 혁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초기 연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 실험실에서 얻은 첫 단서. 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생물이 두 분 연구에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결정적이었죠. 예쁜 꼬마 선충, 학명으로는 키노라브디티스 엘레간스인데요. 몸 길이가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선충입니다. 1mm요? 정말 작네요. 근데 왜 하필 이 작은 벌레를 연구했을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몸이 투명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포 분열 과정을 현미경으로 다 관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포 수가 성체 기준으로 딱 959개로 정해져 있고 그 발생 과정이 모든 개체에서 거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와, 세포 수가 정해져 있다고요? 발생 과정도 똑같고요. 연구하기 정말 좋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로버트 호비츠 교수가 이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세포 사멸, 아포프토시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었죠. 아, 그렇군요. 그 연구실 분위기 속에서 엠브로스 박사가 연구를 시작한 거고요. 네, 엠브로스는 예쁜 꼬마 선충의 유충 발달 단계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린4라는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특정 발생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정상적인 발달 타이밍이 깨지는 거죠. 발생 타이밍이 깨진다. 뭔가 중요한 조절 유전자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린4 유전자의 정체를 밝히려고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통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린4는 단백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RNA 조각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디어 그 작은 RNA가 등장하는군요. 이게 첫 단서였네요. 그렇죠. 이게 1993년의 일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이상한 발견이었죠. 단백질도 안 만드는 이 작은 RNA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여기서부터 마이크로 RNA 연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섯째, 실패와 재도전의 시간입니다. 마이크로 RNA 연구에서 맞닥뜨린 장애와 전환점. 뭐든지 새로운 발견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네, 당연히 그랬습니다. 엠브로스가 1993년에 린4 RNA를 발견하고 그게 다른 유전자 린14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까지 밝혀냈지만 이게 과학계에서 바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째서요? 그렇게 신기한 발견인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특정 생물에서만 나타나는 좀 기이한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보편적인 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벌레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둘째는 당시 분자생물학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여전히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와 그 기능에 쏠려 있었어요.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작은 RNA의 조절 기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생소했던 거죠. 당시의 주류 패러다임과 좀 달랐던 거군요. 네.
그래서 엠브로스의 발견은 한동안 좀 외롭게 있었어요. 후속 연구도 활발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침체기 혹은 장애물에 부딪힌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상황을 바꾼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게리 루브컨의 연구였습니다. 엠브로스의 발견 이후 약 7년이 지난 2000년에 루브컨 연구팀이 비슷한 발견을 내놓습니다. 바로 렛7이라는 또 다른 작은 RNA를 발견한 거죠. 아, 렛7. 이게 중요한 돌파구가 된 거군요. 네, 결정적이었습니다. 루브컨은 이 렛7 RNA가 린포와 마찬가지로 예쁜 꼬마 선충의 발생 타이밍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다, 더 나아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루브컨은 이 렛7 RNA의 서열이 놀랍게도 초파리, 심지어 사람을 포함한 아주 다양한 동물들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렛7이 다른 동물에서도 비슷한 유전자, 린포1 계열을 조절한다는 것까지 증명해냈어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예쁜 꼬마 선충만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아주 오랜 진화 과정 동안 보존되어 온 생명체의 보편적인 조절 메커니즘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크로 RNA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거죠. 특정 벌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포함한 동물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생명 조절 원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과학계가 이 작은 RNA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엠브로스의 초기 발견이 재조명받고 마이크로 RNA 연구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네, 그럼 이제 6째 핵심 업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RNA와 유전자 후전사 조절의 발견. 이 두 과학자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밝혔는지, 그리고 후전사 조절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빅터 엠브로스의 업적은 최초의 마이크로 RNA인 린4를 발견하고 이 작은 RNA가 단백질을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메신저 RNA, mRNA, 구체적으로는 린14 mRNA에 달라붙어서 그 m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mRNA에 딱 붙어서 단백질 공장이 가동되는 걸 막는다는 거군요. 정확히는 린14 mRNA의 특정 부위에 린4 RNA가 상부적으로 결합해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억제하거나 아예 mRNA 자체를 분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후전사 조절, Post Transcriptional Regulation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후전사 조절, 전사 이후의 조절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전자 정보가 DNA에서 RNA로 전사, 트랜스크립션 된 이후에 일어나는 조절 과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고 하면 주로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단계를 조절하는 것, 전사 조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유전자를 켤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조절 단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절의 주역이 바로 이 작은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었죠. 그렇군요. 조절의 층위가 하나 더 있다는 걸 발견한 거네요. 그럼 게리 루버컨의 핵심 업적은요? 루버컨의 업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렛7이라는 두 번째 마이크로 RNA를 발견하고 이건 역시 린4처럼 발생 시기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요. 둘째는 앞서 말했듯이 이 렛7 RNA와 그 조절 메커니즘이 예쁜 꼬마 선충뿐만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동물종에 걸쳐서 진화적으로 깊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 보편성의 증명. 이게 정말 중요했죠. 네, 엠브로스의 발견이 존재를 알렸다면 루버컨의 발견은 그것이 보편적 원리임을 확증한 거죠. 이 두 사람의 연구가 합쳐지면서 마이크로 RNA는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메커니즘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째, 과학계의 반향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주목한 혁신. 이 발견이 알려지고 나서 과학계 반응은 어땠나요? 앞서 잠깐 침체기가 있었다고 하셨지만 루버컨 박사의 발견 이후에는 폭발적이었다면서요. 네,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2000년 루버컨의 논문 발표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쁜 꼬마 선충의 특이한 현상으로 치부될 뻔했던 마이크로 RNA가 사실은 우리 몸 안에도 존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생명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갑자기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된 거네요.
그렇죠. 혹시 우리 연구 분야에서도 이런 작은 RNA가 조절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식물, 동물, 심지어 바이러스 연구 분야까지 마이크로 RNA를 찾고 그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다른 생물들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나요? 네, 엄청나게 발견됐습니다. 사람에게서만 해도 수천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각각의 마이크로 RNA가 또 수백 개의 다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조절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수천 종류가 수백 개씩 조절한다. 와,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네요. 네, 이 발견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유전자 발현 조절이 단순히 전사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사 후 단계에서도 마이크로 RNA에 의해 매우 정교하고 복잡하게 조절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맞춰진 셈입니다. 관련 연구 논문 수도 엄청나게 늘어났겠어요. 물론입니다. 마이크로 RNA 관련 논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새로운 학술 저널도 생겨났습니다. 관련 학회도 많이 열리고요. 그야말로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된 거죠. 노벨상 수상은 어찌 보면 시간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컸습니다. 8째, 의료 사회적 파급 효과입니다. 마이크로 RNA가 열어준 진단과 치료의 길. 이렇게 기초과학에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실생활, 특히 의학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마이크로 RNA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마이크로 RNA 연구는 기초 생명과학을 넘어서 의학 분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바로 진단과 치료입니다. 진단과 치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진단 분야를 보면요. 특정 질병 상태,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 정상세포와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마이크로 RNA의 종류나 양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질병 상태에 따라 마이크로 RNA 패턴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혈액이나 소변 같은 체액 속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RNA 패턴을 분석해서 특정 질병, 특히 암을 조기에 진단하려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액체 생검 리퀴드 바이옵시라고도 하는데요. 기존의 조직 검사보다 훨씬 간편하고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와, 피검사 같은 걸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이겠네요. 네, 이미 일부 암종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RNA 기반의 진단 마커가 개발되어 활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입니다. 그럼 치료 분야는 어떤가요? 치료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 마이크로 RNA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마이크로 RNA를 인위적으로 세포에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아, 문제 있는 녀석은 막고 필요한 녀석은 보충해주고 그런 식이군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암에서 과도하게 발현되어 암 성장을 촉진하는 마이크로 RNA가 있다면 그 마이크로 RNA에 결합해서 기능을 막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같은 물질을 개발해서 치료제로 쓰는 거죠. 반대로 어떤 질병에서는 특정 마이크로 RNA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마이크로 RNA와 동일한 서열의 작은 RNA 분자를 만들어서 약물처럼 투여하는 방식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걸 RNA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RNA 치료제.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mRNA 기술이 많이 알려졌는데 마이크로 RNA도 비슷한 방식으로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기존의 약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질병, 예를 들어 특정 유전 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일부는 임상시험에 진입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건강 증진과 질병 극복에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9째, 수상의 순간입니다. 카롤린스카 연구소 발표 및 시상식의 감동. 드디어 노벨상 수상 이야기네요. 2024년 10월이었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가 났을 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네, 매년 10월 초가 되면 전 세계 과학계가 노벨상 발표를 주목하잖아요. 특히 생리의학상은 가장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관심이 더 크죠. 2024년에도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RNA 연구는 오랫동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아, 오랫동안 후보였군요. 그럼 드디어 받았다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엠브로스와 루브컨이 발견이 워낙 근본적이고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많은 동료 과학자들이 수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순간에는 아마 두 분 연구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연구자들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했을 겁니다. 특히 엠브로스 박사는 1993년 첫 발견 이후 30년 이상, 루브컨 박사도 2000년 발견 이후 20년 이상 연구에 매진해온 결실이었기 때문에 더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아요. 30년, 20년. 정말 긴 시간 동안 한 분야를 파고든 결과네요.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두 분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벨상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른 아침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죠. 두 분 모두 매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 기간 함께 연구해온 동료들과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공을 돌렸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발견이 가능했던 것은 앞선 세대 과학자들의 연구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는 겸손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 역시 위대한 과학자들은 겸손함까지 갖추셨군요. 네. 그리고 12월에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시상식은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수여받는 그 장면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서 해당 연구 분야 전체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상식 연설 같은 데서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을지 궁금한데요. 네, 보통 수상자들은 연설을 통해 자신의 연구 여정, 영감을 준 사람들, 그리고 과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엠브로스와 루브컨 역시 마이크로 RNA 발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즐거움, 그리고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의 비밀이 많다는 점, 그리고 젊은 과학자들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탐구를 계속해주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두 분 과학자뿐 아니라 전 세계 과학계에 큰 영감을 주었을 겁니다. 10번째 주제는 개인의 철학과 연구윤리입니다. 실험 책임과 인간 존중에 대한 고찰. 위대한 과학적 업적 뒤에는 그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의 철학이나 윤리의식도 중요하게 작용할 텐데요. 엠브로스와 루브컨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을까요? 네, 두 분의 연구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굉장히 끈기 있고 성실하게 연구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엠브로스의 초기 발견은 한동안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루브컨 역시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발견에 대한 확신과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죠. 네, 끈기와 성실함. 과학자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과학적 태도입니다. 특히 마이크로 RNA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새로웠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재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했죠. 이것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감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의식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예쁜 꼬마 선충 같은 비교적 단순한 모델 생물을 사용했지만 모든 생명 연구는 생명 존중의 기본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 목적의 정당성, 실험 과정의 적절성, 결과 해석의 투명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연구 결과가 결국 인간의 질병 치료에도 응용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자신들의 기초 연구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 연구의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초과학 연구는 그 자체로 지식 탐구의 목적이 크지만 그 결과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연구자에게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죠. 그렇군요. 단순히 현상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발견이 가져올 영향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과학자의 자세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두 사람이 서로 경쟁 관계일 수도 있었는데 서로의 연구를 인정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마이크로 RNA 분야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과학 공동체 내에서의 건전한 협력과 경쟁의 좋은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노벨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공동 수상자의 후속 연구와 공공기여. 노벨상을 받고 나면 보통 연구활동이나 사회활동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두 분은 수상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네, 노벨상 수상은 연구자에게 큰 영광이자 전환점이 되지만 많은 경우 연구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엠브로스와 루브컨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마이크로 RNA와 관련된 더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깊은 질문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직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마이크로 RNA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마이크로 RNA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조절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마이크로 RNA 조절 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과 연관되는지 등등 파고들어야 할 질문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아, 그렇군요. 발견은 시작일 뿐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전반의 발전을 위한 공공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정책 자문이나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멘토링, 대중 강연 등을 통해 과학 지식을 확산하고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도 커지겠군요. 네, 특히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의학적 응용 가능성이 큰 만큼 마이크로 RNA 기반의 진단법이나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거나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기초 연구의 성과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역할도 중요하겠어요? 네, 또한 노벨상 수상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초과학을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물론 개인적인 연구에 더 집중할 수도 있지만 많은 수상자들이 이러한 공적인 기여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벌써 12번째입니다. 영원한 유산. 마이크로 RNA 연구가 남긴 과학적 자산. 이 두 분의 연구가 과학계에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유산은 역시 생명 현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단백질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작은 RNA 분자들이 유전자 발현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생명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지평을 넓혔습니다. 네, 조절자 RN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죠. 그렇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분자를 발견한 것을 넘어서 생명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고 조절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후전사 조절이라는 연구 분야를 활짝 열었고, 이는 발생, 대사, 면역, 암 등 생명과학의 거의 모든 세부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유산은 소위 정크 DNA 또는 유전체 암흑물질로 불리던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 유전체의 극히 일부만이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이고 나머지의 기능은 오랫동안 미스테리였잖아요. 맞아요. 쓸모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마이크로 RNA는 바로 그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영역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견은 그 쓸모없어 보이던 DNA 영역 속에 사실은 생명활동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는 유전체 연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아, 우리가 몰랐던 보물창고를 발견한 셈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이크로 RNA 연구는 RNA 간섭, RNAi 현상과 더불어 RNA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 도구 및 치료제 개발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생명과학 연구 방법론과 신약 개발 전략 모두의 혁신을 가져온 중요한 자산입니다. 결국 새로운 분자의 발견, 새로운 조절 원리의 규명, 유전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의 가능성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암브로스와 루브콘의 연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생명과학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응용으로 이어질 귀중한 과학적 자산입니다. 13번째, 동시대 과학자들과의 비교입니다. RNA 연구의 흐름 속에서 두 수상자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RNA 연구 분야에도 여러 중요한 발견들이 있었잖아요. 네, RNA 연구의 역사를 보면 여러 중요한 이정표들이 있습니다.
DNA 구조 발견 이후 mRNA, tRNA, rRNA 등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RNA들이 발견되었죠. 이게 초기 RNA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중심 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RNA들이죠. 그렇죠. 그 후 1980년대에는 토머스 체크와 시드니 올트먼이 RNA 자체만으로도 효소처럼 화학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리보자임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RNA가 단순히 정보 전달자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발견이었죠. 아, 리보자임 발견도 RNA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가 RNA 간섭, RNAi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중가닥 RNA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2006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RNA 간섭, 이것도 유전자 발현 억제 메커니즘이라는 점에서 마이크로 RNA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 RNA는 세포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RNAi 메커니즘의 일부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와 멜로의 RNA 발견은 인위적으로 유전자 기능을 억제하는 강력한 실험 도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 원래 존재하는 작은 RNA에 의한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 즉 마이크로 RNA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온 거군요. 그렇죠. 이런 RNA 연구의 큰 흐름 속에서 엠브로스와 루브컨의 업적은 내재적인 작은 조절 RNA의 존재와 그 보편적인 역할을 최초로 명확하게 밝혀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리보자임이 RNA의 기능적 다양성을 보여주었다면 RNAi 발견이 인위적 유전자 조절의 길을 열었다면 마이크로 RNA 발견은 내재적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특히 엠브로스와 루브컨은 생명체 내부에 원래 존재하는 정교한 RNA 조절 시스템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의 발견은 RNA 연구 분야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고 이후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번역 RNA, 논코딩 RNA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4번째 결론입니다. 마이크로 RNA와 함께한 과학이 인류에게 준 작지만 강한 희망. 오늘 긴 시간 동안 마이크로 RNA 발견의 여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작은 것의 힘, 그리고 숨겨진 것의 중요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작 20개 남짓한 염기로 이루어진 이 작은 RNA 분자가 생명의 복잡한 발생 과정과 다양한 생리 현상을 조절하는 데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크기나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네요. 네, 이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예상치 못한 중요한 기능이나 원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기존의 통념이나 주류적인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현상이나 잡음처럼 보이는 데이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죠. 아, 호기심과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RNA의 발견은 우리 인류에게 질병 정복에 대한 작지만 강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암을 비롯한 여러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생명의 근본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결국에는 인류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우리가 발견한 비번역 조절 RNA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우리 유전체의 암흑물질 속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RNA 조절자들이 존재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생명의 복잡한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을까요? 와, 정말 끝없는 탐구의 영역이네요. 그렇죠. 엠브로스와 루브컨의 연구는 우리에게 답을 준 동시에 더 흥미롭고 거대한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연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마무리 말씀입니다. 작은 RNA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생명의 근본 원리와 미래 의학의 희망까지 이어지는군요. 지금까지 2024년도 노벨 생리학상 부문 공동 수상자 빅터 엠브로스와 게리 루브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노벨상 3개의 생리학상 수상자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